리포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은 이렇게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정부는 계속 강공 발언만 나오고 강경책만 쏟아내는데 대화할 생각, 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그냥 뭐 일종의 꿇어라 뭐 이런 상황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히 그 굴복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운임제하고 플러스 품목 확대가 문제가 돼 있는데, 품목 확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몰제였는데 이것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면 그 3년 동안 안전운임제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서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물류시장의 한계 부분, 그럼 여기서 이 물류시장의 후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놓고 안전운임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무조건 하여튼 진압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근데 네. 진압만 하면, 대안 없이 진압만 하게 되면, 그러면 진압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최민희 의원님. 일단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시선이 우호적이질 않아요. 네. 언론도 반노동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 제가 보기엔 정당한 파업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게 일몰제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외의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 파업을 빨리 접은 것은, 지난번에도 파업하려고 하다가 접었잖아요. 네. 그것은 그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구두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데 후속 처리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을 참사에 비유한다거나, 대통령께서는 오늘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과 같다, 북핵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진압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면 이게 이 엄동설안에 노동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게 극한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더 사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픈마인드로 대화하려는 자세, 진정하게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이 파업 자체는 일단 불법은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뭐 일부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일부 불법 행위들은 있는 것 같지만 이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 중단이거든요. 노동자 아닙니까? 저는 자영업자라고 보죠. 노동자고 노조에 소속돼 있다고 지금 민주노총 대변인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분들 주장이고요. 네. 사실은 이 문제를 물류시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노동자로 보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물연대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연대체고, 그래서 민노총이 일종의 그 연대를 대변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자는 아니죠. 근데 이게 노동자가 되려면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섭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보면 해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자체를 불법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지금 경제가 다 어려운데 니네만 어렵냐, 이런 시각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어떤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서 빨리 이것을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정부도 이렇게 출구가 있어야 출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서 협의를 지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안 맞는데 요걸 요렇게 하자라든지 이런 네.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냥 꿀한 얘기인데 그것은 쉽지가 않을 거 현실적으로. 네.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죠. 불법 행위야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속 강공 드라이브입니다. 정부 여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조에 강경 대응할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다. 이런 또 해석도 있어요. 그건 언론의 해석인데 그건 정말 단선적이고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일을 잘해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특정 국민을 탄압해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이 서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낮은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정부가 신뢰를 얻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이걸 놓고도 정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뭔가 이게 컨트롤하기 유리하면 노동자였다가 컨트롤하기 또 힘들어지면 또 자영업자 쪽으로 가서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준을 세워줘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냐 아니면 자영업자냐는 이건 정말 진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정치권에서 좀 진지한 대책 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마치 무슨 어떤 지금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만 축구하듯이 뭐 전쟁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닥치고 공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뭐 어떤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들은 골을 넣으면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 이런 지금 정치권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저 여당 의원과 스킨십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김기현 의원을 당권 주자죠. 김기현 의원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만찬했다. 관저에서 만찬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일단 꽤 길게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만찬을 하고 나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보도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보도는 뭐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 뭐 이건 제가 그냥 넘겨짚는 걸 수도 있지만 김기현 의원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윤심을 내가 얻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퍼져야 되니까 그래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 유승민 전 대표가 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그리고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윤 후보들은 지지율이 정말 낮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친윤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소위 관저 낙점 정치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는 만났다는 사실은 나오는데 내용이 안 나오죠. 저는 이 대목에서 뭐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기보단 교통정리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교통정리라니요? 김기현 의원 쪽으로? 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네, 지금.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을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이 3명 정도가 친윤 아닙니까? 알려진 당대표 하겠다는. 한동훈 장관 계속해서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입에 계속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제 일단은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렇게 좀 뭐랄까 새롭게 보일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마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다면 다른 뭐 기타 친윤 후보보다는 한동훈 장관 낫지 않겠나라고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총선 전략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다지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뭐가 됩니까?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국민의힘 당대표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네.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안 예쁘잖아요. 국민 네.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게 윤심을 구현하면서도 대중적 인기를 얻을 네. 여당 똑똑한 후보가 없다 지금.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네. 저는 그럼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정적 보복 수사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2말 3초에 전당대회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빼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최민희 이현주 의원님께서 유승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지난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국갤럽이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위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1위로 꼽혔고요. 한동훈 2위, 그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이낙연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이 정도 선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당권 경쟁은 또 다른데요. 그런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범한 지 이재명의 민주당 후보가 출범한 지 100일 됐습니다.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현주 의원님? 근데 100일 됐나요? 네. 네,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방송에 제가 나갔는데 아침에 라디오에서 100일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100일 동안 너무 수사로만 이렇게 좀 기억나는 것은 수사밖에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본인이 의도한 거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대표가 계속 이 큰 수사에 이렇게 연루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대안을 내놓고 사실은 정부를 적절히 견제를 해야 될 타이밍에 충분하게 뭔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야당이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여당도 정신을 또 차리고 또 정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는 이런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또 웬만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수사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매몰돼 있는 느낌이 크다. 그래서 좀 저는 이런 부분은 다른 당의 또 입장이니까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어떻게 고려합니까?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정치 보복 수사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을 몇 번에 걸쳐서 검경이 탈탈 털면서 이렇게 내용이 안 나오는 수사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나왔잖아요. 측근들은 증언 나왔지만 측근들에게 뭐를 줬다거나 하는 물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속됐잖아요. 그거는 그럼 구속되면 다 범죄입니까? 왜냐하면 그럼 재판할 필요가 없죠.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재판 안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 재판 관련하여 처음엔 유동규 남욱이 두 사람이 언론에 대고는 석방될 때 막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는데 지금 재판에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판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재명 CR도 안 먹힌다. 내가 오래 봐왔는데 그것도 아래에서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하고는 뭐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네, 앞뒤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뭐가 가는 걸 네가 봤느냐. 이렇게 해서 남욱 씨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동 그 공범들 사이에서도 증언을 가지고 싸우는, 그리고 김만배 씨는 자신이 한 허언 때문에 일이 너무 커졌다. 이런 태도를 지금 계속 취하고 있어서요. 이제 이런 정치보복 수사에 시달리면서도 일단 민생 중심의 태도를 확실히 했고
예, 이런 거는 뭐 평가할 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두들기고 언론이 난리를 치고 마녀 재판을 거의 끝내는 상황인데도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ARS에서 민주당이 큰 폭으로 앞서고 면접 조사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아까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수사 과정 그다음에 수사 결과 어떻게 앞으로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그런데 않았어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진술을 할 때마다 한 사람이 뭐라고 할 때마다 막 대서특필되고. 그러니까 이 신문 일면에 나와요. 누구 그러니까요. 멘트가. 그리고 피의 사실이 네.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걸 사실은 우리가 피의 사실 공표를 제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게 다시 후퇴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예. 이게 너무 이렇게 피의 사실이 막 생중계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정치가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못 되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네.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국민들이 뭐가 이슈고 우리 지금 민생과 또는 경제와 관련된 아까 파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생산적인 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거는 검찰 측에서도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 네. 나라를 위해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피의 사실 공표 그리고 검찰이 재판을 치르기도 전에 여론 재판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또 그 진술마저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진짜 진술은 뭐냐?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부터 사실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막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게 다 무력화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재판에서의 증언 이외에 다른 과정, 전 과정에서 했던 말들은 부정할 수 있죠,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여러 가지 피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강압의 진술도 있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진술도 있겠죠. 그리고 언론에 대고 얘기한 게 사실 아닌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남욱 변호사의 발언은 언론에 대고 말한 것과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재판 이후에 발언을 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너무 생중계로 막 자꾸 나오니까 네네. 정신이 하나도 없고 국민들 피곤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거기 네. 빠지고 있어요. 네. 블랙홀처럼. 이 문제라는 거죠. 정당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개요를 얘기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국갤럽이 지난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 오른 35%로 가장 높았는데요. 갤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33%입니다. 최민희 의원 ARS 조사 얘기한 겁니다. 그 리얼미터가 28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는요. 민주당은 46%고요. 국민의힘은 38.8%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거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비슷하거나 민주당이 많이 앞서거나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국민의힘도 조금 앞서는 조사도 있고 그런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정 지지율이 훨씬 높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조금밖에 못 앞섭니까? 저는 이건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선, 지선 다 진 정당이 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ARS든 뭐든 앞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까먹어서 그런데. 야당은 원래 앞선 적이 없었군요. 예, 야당이 집권 1년 차에 여당 지지율을 앞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현상은 이제 부정지지율이라고 뭐라고 해요? 부정평가율이라고 네. 그러나요? 부정평가율이 뭐 적을 때는 한 58, 60 정도에서 많을 때는 70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정평가율이 이렇게 큰데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하거나 뭐 차이가 좀 나도 많이 안 나지 않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뭐냐면 부정평가를 하는 국민들을 지금 민주당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네.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런 경우에 지지하지 않겠죠. 네. 그런 층이 아니 잠시만 제 말은 집권 초에는 네. 대통령을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일이 그동안에도 없었다. MB의 경우 광우병 그러니까 사태로 그렇죠.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네. 그때도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 일부 야당이 더 앞선 예를 들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집권 1년 차 이내에서 보이는 아주 독특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면 연령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제 이제 추정에는 수도권의 중도층 또는 이제 좀 젊은 층에서 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이분들의 성향이 이제 지난번에 대선 때 또는 그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가 다시 이탈을 한 상태인 거죠.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이 부분도 전에 일러드렸던 리얼미터 조사하고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